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야 분석.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뭐 여러 가지 참에 간단한 얘기죠. 현재 오늘 호남 경선 결과를 보니까 양부남 광주 서구 의뢰 민주당 후보로 양부남 후보가 됐습니다. 여기 알다시피 양양자 지역구였어요, 여러분들. 양양자 지역구였는데 양부남 후보는 누구냐면 사실 늘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늘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사람인데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뼈아픈 게 양부남 검찰총장 임명하지 못했던 게 지금 좀 뼈아픈데 여기서 좀 압도적으로 이겼고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법률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법률 특보였나?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의 후광을 받아갖고 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여태까지 관리해갖고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을 지냈었습니다. 하여튼 광주 서을 공천에서 양부남 후보가 이겼다는 건 뭐죠? 국회의원 된 거예요. 광주에서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는 순간 당선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 경선을 통과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배지를 다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해줘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광주에서는 경선을 이기면 배지입니다. 당선이에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제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밉상 박용진대 하늘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봉주 의원의 어떤 결선 투표가 예상돼 있고 또 오늘 내일은 광명을에서는 양기대 대 김남희 변호사의 어떤 대결이 펼쳐집니다. 양기대를 날리고 그 다음에 박용진만 날리면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 고춧가루들은 이제 수박은 거의 제거됐고 이제 고춧가루 남아 있는 고춧가루들을 좀 제거해야 되는데 박용진과 양기대 정도는 우리 봉주형 자신 있어? 형 결선 투표에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겨. 그래? 형 그러면 믿어도 되는 거야? 온 우주가 나를 지금 다 돕고 있어. 끝. 온 우주가 돕고 있다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제가?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다는데 제가 할 말은 없죠. 형은 이길 거야. 그 정도. 그리고 그러나 내심 마음은 참 착잡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봉주 의원이 17대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들. 17, 18, 19, 20, 21, 22. 만약에 정봉주 의원님이 BBK 저격수로 등판하고 하지 않고 그냥 민주당에서 배지에 연연하는 정치를 했다 그러면 6선이에요. 6선. 진짜로. 이번에 6선 도전하는 거였어요. 정청래 의원도 17대 국회의원이에요. 중간에 퐁당을 해서 그렇지 만약에 정청래 의원님도 김종인이나 이런 애들이 컷오프 안 시켰으면 지금 5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민주당의 어떤 친문 세력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17대, 18대에 등단을 했어요. 지금 민주당의 전략공천위원장인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18대에 18대의 비례대표로 들어왔다가 동대문에서 연속 3선을 해갖고 4선을 한 거고요. 심지어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당대표님 동기예요. 정치 동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데 최민희, 정봉주 이런 분들은 늘 시민들과 같이 하면서 제야 인사로 남아 있었는데 이분들이 초선이라는 거죠. 재선 도전하는 거예요. 재선. 재선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래 있다고 정치가 좋아지지는 않죠. 그런데 만약에 단 한 번도 굴곡이 없었다 그러면 이번에 컷오프 됐겠죠. 만약에 정봉주 6선 도전하면 컷오프 시켰을 테고 정청래 6선 도전하면 컷오프 시켰겠죠. 근데 그동안 17대 국회에서부터 망고 풍파를 다 겪다 보니까 정봉주는 이제 재선 도전하고 정청래는 4선에 도전을 하면서 왜 그러면 계속 국회에 있다 보면요 여의도 정치에 익숙해져요. 정봉주 정청래가 가장 정치 감각이 뛰어난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밖에서 많이 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과 대화하는 것보다 시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최민희 의원님도 그렇고 그렇죠? 여의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배지 4번 연속 달고 5번 연속 단 사람들은요 여의도의 문법을 벗어나지 못해요. 늘 여의도가 광장을 이긴다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그다음에 홍영표, 그다음에 또 뭐 중진 의원들 많이 날라갔죠. 이 사람들이 날라간 이유를 보면 한 번도 쉬지 않고 대부분이 다 연속 쭉 국회의회에서 배지를 달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민주당 밖의 상황을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대 변화 그리고 시대 정신 이런 거를 읽지 못하고 여의도의 개파 정치에 자기가 이제 한 3선 정도 되고 4선 정도 되다 보면 나도 이제 좀 개파의 수장이고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과 점점 당원과 지지자들의 생각과 이제 괴리감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의도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근데 정청래 의원님이 가장 센스 있고 재밌는 게 뭐냐면 4년하고 한 번 쉬고 4년하고 한 번 쉬다 보니까 늘 4년하고 방 빼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정청래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방 안 빼는 최초의 선거가 22대 선거입니다. 그렇죠. 단 한 번도 연속 4년간 그 방을 늘 4년하고 나면 방을 비워줬었거든요. 근데 누구죠? 이거 러브 마음임님이세요? 오랜만이에요, 마음임님. 돌아오셨다, 우리 러브 마음임님. 진짜 오랜만에 돌아오셨다. 채팅은 오랜만에 하네요.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선거 때가 되니까 다들 모이시는군요. 그래서 이번 총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부분 시대의 흐름을 잃지 못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은 친노, 친문, 친명으로 이동했는데 자기네들끼리만 국회의 주도권은 친문이 갖고 있다. 비명계가 갖고 있다. 이런 착각 속에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에 의해서 공천이 배제된 게 아니라 당원과 지지자들에 의해서 권리당원들의 힘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역행을 했던 그들의 정치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보여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선거 판세는 어떻게 있는 거냐면요.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 윤석열과 한동훈은 역시 아마추어다. 여러분들 제가 장담할게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요.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여론조사 서울 거 보여줬죠. 여론조사 서울 거 꽃에서 발표한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왔죠. 오늘 다스베이다에서 여론조사 꽃의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방송에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왜 선거가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아마추어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전체적인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안도에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7, 18, 19, 20, 21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해도 잡아가지 않고 문재인 물러나라고 하면서 사실상 태극기 부대가
거의 4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탄핵은 무효다라고 외치면서 시위를 했었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문재인 정부에서 불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권력자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렸던 지난 5년과 불과 윤석열 정부가 2년 들어왔는데 무슨 말만 하면 입을 막고 사실상 사람들은 내적으로는 공포감을 느껴요. 응? 사람들은 내적으로는 말 조심해야 된다.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같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대통령 욕했다가는 택시기사가 파출소 앞에다가 신고해버리면 그 사람 감옥 가고 그랬던 시대같이 뭔가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정치 의사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느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야 마음 놓고 윤석열 까고 한동훈 까고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정치 저관여층 그리고 중도층이 볼 때는 뭐만 하면 잡아가고 입을 막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내심 자기가 생각했던 민주주의라는 가치 그 다음에 21세기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만 한 소리만 하면 입을 틀어막고 그게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국회의원이었던 일반 시민이었던 의사협회의 과장이었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포스럽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사람들 볼 때. 그래서 자기 정치적 의사 그래서 여러분들 총선이 다가오기 전에 보면 무당층이 되게 많죠. 그 무당층이 많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거예요. 응? 왜 정천수가 나와? 그러니까 내 방송에 좀 집중을 해줘요. 제 말 여러분들 좀 공감해요? 우리 같이 그냥 잡아가던가 말던가 내 표현의 자유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비판하고 김건희를 줄리라고 부르고 한동훈이를 성대모사로 제가 놀리고 그러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를 얘기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랑 한동훈이가 아마추어가 뭐냐면 윤석열이가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냐면 노조를 적대시했어요. 노동자. 제가 왜 이 선거판은 이미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끝났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윤석열에 대한 처음에 기대감이 많이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2022년도, 2023년도인가요? 2022년도에 있었던 지방선거예요. 2022년 지방선거까지는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국힘당이 압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윤석열이가 먼저 집권해서 뭐 하냐면 노조 탄압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윤석열이나 이런 기득권 엘리트 검사 출신들이 권력을 잡으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노동자를 단순히 어떤 월급 받는 사람들은 다 노동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화이트 칼라를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민주노총 또는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노동자라고 생각해요. 의사도 노동자예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노동자입니다. 뭐든지 그렇죠? 자기가 사장이 아니면 다 월급쟁이들 노래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윤석열은 여태까진 자기를 반대하거나 자기의 가치관과 다른 국민들을 모조리 적대시했어요. 그 우리나라의 노동 인구가 거의 한 2,200만이 넘습니다. 그럼 그 2천만이 넘는 만약에 어떤 뭐 요즘에 핵가족이니까 거의 아이를 안 낳아도 이 노동자들이 가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2명 자기 와이프 부인과 또는 여자는 남편과 자식 1명만 있어도 2천만의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순간 거의 그 대한민국 전체의
그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사실상 노조를 적대시하고 사측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그 간호사들도 어떻게 보면 간호법이라는 어떤 인권과 어떤 처우의 개선을 위해서 간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는 정책마다 엄청난 적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래서 지지율이 여러분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한두 명입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가장 먼저 시작된 게 뭐냐면, 지금의 경찰국 설치가, 경찰은 40만 명인가요? 경찰이 40만 명 정도인가 되는데, 그 사실 말은 안 하지만 경찰의 고위급들만 빼고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다들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찰국 설치할 때 경찰들 대부분이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상 자기 표현을 하는 경찰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경찰들을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면 또 다른 경찰의 특수기관이 생겨서 또 다른 권력기관이 생긴다는 거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경찰들, 일단 공무원이죠. 경찰들 먼저 반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적대시했어요. 간호사들을 적대시했어요. 그 다음에 양곡법을 거부를 하면서 수많은 농민들을 적대시했어요. 제가 말한 것만 해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의 얼추 잡아 500만 명이 넘어요. 그렇죠? 얼추 잡아. 거기에 해병대 그 최상병 사건을 묻으면서 수많은 군인들을 분노하게 했고, 그 군대를 보낸 부모들을 또 분노하게 했고, 이태원 참사라는 국민적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정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 내 일이 아니어도 어떻게 할로윈 축제라는 거에 어떤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후진국 같은 질서 유지를 못하고 압살을 당했거든요. 오송 참사가 일어났었죠. 정부가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느낌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가 단순하게 어떤 정책의 실패를 해서 지지율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반등의 기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책의 실패를 해서 윤석열이가 어떤 대한민국 기득권과 싸우면서 정책적으로 비판을 받고 조중동에게 비판을 받아서 지지율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에 대한 일말의 기대치도 없기 때문에 윤석열은 취임 후 지방선거 이후에 연속 그냥 고정이에요. 지지율 30%대는 고정. 심지어 어이없는 잼버리 사태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참사가 발생했을 때 수습하지 못하는 모습을 할 때 20%까지 떨어지고, 거기에 진짜 윤석열이가 권력자인가 아니면 김건희가 권력자인가 정도의 헛갈림이 있었던 시기에 또 국정농단이라는 새로운 국정농단이라는 소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트라우마예요. 박근혜를 민주시민들이 촛불로 탄핵했다라고 하지만 그 탄핵하는 과정에서도 그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나가서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진보와 보수가 그리고 이념적 대결을 하고 정치권에 의해서 국민들이 분열돼 있다라고 해도 하나같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국위가 세계에 선양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어하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마찬가지예요. 한반도의 평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1인당 GNP의 뭐 성장,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면 세계적으로 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거는 다들 기쁜 일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서고 나서 한다는 게 자기와 조금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은 어떤 개혁적인 정책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실패에 의해서 지지율이 추락한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은 윤석열에게 저는 기회를 많이 줬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떠올린 게 세월호 참사예요. 세월호 참사 때 어이없는 박근혜의 수습 과정,
윤석열 정부의 수습 과정을 분명히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을 거라고요. 별반 다름이 없었죠. 그렇죠? 별반 다름이 없었어요. 박근혜 때 한심한 짓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다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박근혜를 우리가 불통이라고 얘기하고 뭐 8푼이라고 7푼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은 그 검사의 오기 정치 그리고 자기네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윤석열은 아니다라는 국민적 평가가 이미 저는 2022년 그해 겨울까지 이미 끝난 거고 2023년부터는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반등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와서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 토론을 한다 그러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백 조를 풀겠다라는 이런 공약들을 해봐야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예요. 사람들은 이미 윤석열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이제는 어느 순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사람들은 그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어떤 그러니까 윤석열의 경제 정책 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있어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소득주도 성장, 적어도 이명박이는 낙수 효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이라도 펼쳤죠. 근데 윤석열의 경제 정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냥 그 초부자 감세, 거기에다가 노조 때려잡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탄압하기, 검찰을 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이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 그래갖고 윤석열이가 외교에 치중해갖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였냐? 그것도 아니죠. 오로지 한미일이라는 삼각 동맹에 의지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세계 경제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변화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다양하게 중국과는 견제를 할 거는 견제를 하고 또 협상을 할 건 협상을 하고 또 중동과의 관계도 굉장히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의 트렌드가 뭐냐면요. 실익이에요. 실익. 응? 뭐든 이제는 예전같이 자유진영, 공산진영, 사회진영 이런 거 없어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을 손절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을 손절하고 중국과 손을 잡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게 현재의 국제 정세의 흐름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어땠어요?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수출의 어떤 40% 이상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과 사실 외교를 단절하다시피 하고 경제를 단절하다시피 하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있는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와의 어떤 적대 관계를 펼치면서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깎아주면서 사실 법인세를 엄청나게 깎아주면서 오히려 돈을 벌게 해주면서 법인세를 깎아줘야 되는데 어떤 친재벌 정책을 펼친 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친재벌 정책이 아니죠. 재벌 망하는 정책을 펼치죠. 재벌들 여러분들 대한민국 기업들이 살 수 있고 대한민국 기업들은 이윤 추구가 목표죠. 기업들은 돈 버는 게 목표예요. 그런 기업들이 돈 버는 게 목표인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시장을 없애버린 거예요. 중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시장을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걸림돌을 만들어 놓고 러시아라는 어마어마한 자원과 소비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의 또 시장을 죽여버린 거죠.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들은 어때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기업들은 위기감을 느끼면 어떻게 하죠? 기업도 지갑을 닫죠. 기업이 지갑을 닫는다는 건 뭐죠?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채용을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경기가 어려워지면 기업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명예퇴직 시켜요. 일자리를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경제도 말아먹고 있다라는 게 물가 못 잡잖아요. 응? 물가를 못 잡아요. 잡을 능력도 안 되고요. 그냥 경기 나빠진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인기몰이 하려고 은행 조져갖고 늘 주둥이로는 자유자유 외치는 자가 은행의 금지를 국가가 통제합니다. 웃기죠? 어?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은행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이 국책은행인가요? 뭐 산업은행이나 이런 은행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자유자 시장 경제 얘기하면서 은행에 가장 강력하게 개입을 해갖고 그건 맞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죽어나냐? 물가가 오르고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은 개판이고 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박근혜 이명박 시절부터 해갖고 어떤 나라가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빚을 권장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응? 그랬던 효과가 결국 국민들은 이자 폭탄에 맞아갖고 쓸 돈이 없으니까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 하던 외식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면 손님이 결국은 반토막에 나가는 것이고 사람들은 웬만하면 외출을 삼가하고 밤에 돌아다니지 않고 술자리도 혼술이 늘어나고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손님이 열 팀 하루에 10팀 오던 손님이 두세 팀이면 못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선거철이라고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전국을 다니면서 뭐 경제 발전시킨다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얘기는요. 제 주변을 보면 여러분들은 뭐 다 무슨 개총수님 주변에야 뭐 다 민주당 지지자 안 그래요. 제 친구들이랑 만나면 정치 얘기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먼저 정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먼저 정치 얘기를 하더라고. 야, 윤석열은 정말 이 정도로 못할 줄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동훈이는 정말 제가 한동훈이가 요즘 여기저기 다니면서 깐죽대고 다니면서 선거 지원 유세 다닌다고 하는 거면서 야 저래 갖고 저게 지원 유세가 될까라는 의문부를 품는 게 한동훈이는 어떻게든지 타겟을 이재명으로 잡아갖고 한동훈이 대 이재명의 선거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조중동의 시그널도 있고 윤석열이는 최대한 관권 선거로 돈을 쏟아붓는 쏟아붓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게 희망이 아니죠.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신임을 이미 잃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선거철이라 그래갖고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진짜 단 한 번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겪어보지 못했다 그러면 윤석열이의 어떤 저런 공약이 아니라 저렇게 막 선거 때 마구 쏟아붓겠다는 거에 속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15년간 민주주의를 만끽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윤석열이는 냉동인간이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갖고 우리는 윤석열 정부 직전에 가장 민주주의가 언론 자유가 높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또 자기네들을 찍어줄 거라는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번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론조사에서 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지금 60대 70대들 얘기 들어보면요 물가 무서워서 뭘 하지 못하겠다. 지금 대통령이 허건날 검찰로 야당 조직이나 하고 지 마누라 감싸기 한다 이런 얘기해요. 진짜로. 그러면 왜 얘네들이 여러분들 한동훈이나 이런 애들이 제가 선거 유세 지원 나가면 아마추어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예전부터 총선이나 대선이나 얘네들 따라가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가는 곳은 바글바글하죠. 한동훈이가 가는 곳도 바글바글해요. 그렇죠? 그거는 이번 총선에 볼 때 와 이재명 떴더니 사람들 장난 아니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한동훈 떠도 바글바글해요. 그거는 어차피 거기 찍을 사람들은 그 장소에 바글바글해요.
시장 유세를 가잖아요. 뭘 보면 선거판을 읽을 수 있냐면요. 한동훈이가 쫙 지나간 다음에 한산해졌을 때 다시 처음부터 점포들을 지나가면서 그 주인들의 얼굴을 살피고 뭐 하나 사 먹으면서 물어보면 정답이 나와요. 한동훈이 왔다 그래갖고 전국에서 다 모여 들어가고 자기 지지자들 이렇게 쫙 같이 지나가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동원된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제가 항상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늘 총선 때 뭘 가냐면 시장을 민주당 후보들이 훑고 간 다음에 그 다음을 지나가 보면요. 정말로 선거판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시장 상인들이 이재명이나 아니면 민주당 후보들이 지나간 다음에 싹 분양하면 제가 사람 많이 왔어요. 오면 뭐해? 도움도 되지 않는 것들 이렇게 하면 그 선거 어려워요. 근데 뭐 사람들이 그냥 이번에는 그냥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막 몰라. 딴 때랑 분위기가 달라? 라고 하면 이거 정말 좀 분위기가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역구에서 후보들이 명함 나눠주죠. 지역구에서 명함 나눠주죠. 그 30분만 옆에서 명함 나눠준 거 보면 이번 선거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예요. 제가 알기로는 3월 28일부터 이제 마이크 잡고 막 유세차 도는 건 3월 28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명함밖에 못 달려요. 마이크 못 잡아요. 그때는 뭘 보면 아냐면요. 마이크 잡은 그 지역의 후보가 마이크 잡은 그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냥 그 지역의 선거 운동원들이나 아니면 원래 타 지역에서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고, 마이크 잡을 때 그 주변에 얼마가 모여있냐를 볼 게 아니라 찻길 건너를 보는 거예요. 항상 찻길 건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봐야 필요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필요 없어요. 찻길 건너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유심히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요, 이 지역에서 이 후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후보에 멀리서 지나가다가 뭐라 그러나 듣는 사람이 많으면 여기 분위기 괜찮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변에만 사람 많고 아무리 마이크 잡고 떠드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 무관심해요. 그쪽 선거는 굉장히 힘든 선거예요. 보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선거운동원이나 어차피 그 지역에 민주당 찍을 사람들이에요. 정말 선거의 그 캐스팅 보트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뭐라고 하나 듣고 있는 분들, 그게 얼마나 만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거판은.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요. 특히 밤에 선거 유세할 때 후보들이 술집을 들어가요. 술집을 들어갔을 때 누굽니다 라고 하잖아요. 와 하면서 반가워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사람 찍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누구냐? 낯설어 하면서 누가 와도 그냥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뭐 만약에 이재명입니다 라고 했을 때 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별로 반응이 없던 사람들 중에 이재명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 하면서 명함을 받느냐 아니면 됐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맞냐, 그걸 봐야 돼요. 그런 걸 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 지역의 선거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 이 사람들은 정치 무관심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자기 친구와 노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되게 불편해요. 되게 불편한데 그래도 잔발을 받더니 국힘당보다 민주당이 나니까 명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봤냐면요. 그 술집을 이렇게 제가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저는 친구들한테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민주당 후보가 들어오고 민주당 후보가 들어올 때 어떤 여성 두 분이 앉아 있을 때는
굉장히 아우 뭐 막 사람들이 저쪽에서는 뭐 누구 막 외쳐요. 민주당 후보 들어왔다 그러면서 같이 사진 찍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되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 후보가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을 느끼니까 명함을 주면서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하니까 아 예 했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그 당시에는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국민의힘 지지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사람이랑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나갈 때 그 여성 두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들한테 명함을 주니까 그분들은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정말 중도거든요. 그 중도가 국힘당보다는 민주당에 더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중도의 표심을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선거판에 얼마나 많이 모였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떴을 때 시장이 완전 북색통이 되고 마비가 되는 거는 그 지역의 기싸움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 입으로 와 오늘 그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갖고 도저히 여기 다닐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소리에 소문이 나고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를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런 기싸움이에요. 그래서 선거를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지원할 때 요즘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편말을 작게 만들어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타도 아니면 내가 윤석열 3년은 너무 길잖아. 일반 사람들이 그냥 달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달고 다니기는 힘들죠. 근데 내가 선거운동원이 아니래도 정말 내가 일요일 날 뭔가 우리 지역에서 국힘당을 좀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그냥 A4지에다가 이번엔 민주당, 경제도 민주당, 나라 망친 윤석열 이거 들고 있어도 선거법에 걸리지 않아요. 이번부터는. 이번에는 걸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국민적으로 끝났어요. 지금 자네들이 어떻게 발악을 하는 이유는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지저대는 겁니다. 지저대니고 힘드니까 지네들도 불안하니까 검찰을 동원하고 조중동이 십자포화를 가하고 거기에 KBS까지 이제 공영방송이 아니라 관영방송이 돼버렸죠. 얘네들이 여러분들 정말 이번에 선거에 자신 있고 본인들이 떳떳하다 그러면 이렇게 선거 치르지 않아요. 이렇게 선거 치르지 않아요. 여론조사에서 여기저기서 민주당이 역전했다. 저게 과연 국힘당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만약에 정말로 국힘당이 민주당을 역전했다라고 생각하면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의 지지율이나 부정평가는 거의 본드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딱 붙어 있어요. 윤석열의 지지율은 30%대, 부정평가는 60%대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여론조사의 모순이죠. 윤석열이 싫은데 국힘당을 찍겠다? 사실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윤석열이가 국힘당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윤석열 찍기 싫어서 국힘당 안 찍겠다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이번 선거는요. 지역구에서 판결나요. 제가 왜 이번에는 몰빵을 외치지 않냐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뭐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그럼 니네들은 왜 이번에 전략적 투표를 얘기하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랑 똑같지만 이번에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의 어떤 지금 비례연합에 후보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조국 신당은 더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민주당의 비례연합에서도 민주당의 비례 후보들도 중요하지만 새진보 연합이나 아니면 진보당의 그 후보들 또는 시민사회에서 추천하는 후보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020년 위성정당 싸움을 할 때는요. 뭣도 몰랐어요. 그렇죠? 2020년에 위성정당 싸움을 할 때는 선거법이 개정이 됐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병립형 선거였어요.
2016년 선거까지만 해도 병립형 선거를 치르다가 2020년에 심상정과 정치개혁연합에서 준연동형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처음 치러본 선거라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압박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선거를 치르고 났더니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투표를 했던 것이고, 사람들이 몰빵은 했지만 사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나중에 참혹한 어떤 조정훈이가 나타나고 그런 결과를 본 거죠. 그래서 2020년에 어떤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경험이 이번 2024년에는 선거에 쌓인 거예요. 왜 민주당의 비례연합이 조국신당, 제가 보면 조국신당의 어떤 지지율이 제가 보면 민주비례연합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면 자기네들이 찍는 표가 새진보연합이나 진보당에 간다는 생각을 하면 찍기가 싫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결국은 총선 비례연합이 끝나면 새진보연합은 당연히 탈당을 해갖고 자기네 소수정당으로 나가고 진보당도 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투표한 게 결국 민주당에 의석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소수 정당을 살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경험이 쌓인 거죠. 경험이 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국신당에 왜 그러면 멤버를 보세요. 지난번에는 손혜원이라는 혐오감이 있는 사람이 열린민주당에 있었어요. 그렇죠? 호불호가 갈리는 손혜원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봉주도 호불호가 갈렸어요. 그게 열린민주당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 말 한번 보세요. 지금 조국신당에 혐오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국신당에 혐오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 지금 라인업이 발표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용해인이 나온다 깝죽대고 앉아있죠. 민주연합에 이상한 사람들이 비례 후보로 쫙 나오는 순간 조국신당은 더 올라가요. 그쵸? 여러분들 여기 제 말씀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가세요? 잘못된 기본소득 새진보연합에서 용해인 나온다 그러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나온다고 하고, 거기에 시민사회 대표 이상한 사람들 만약에 오고, 민주당에서도 비례연합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갖고 줄 쫙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투표할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꾸 조국 신당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조국 장관이 만든 신당은 민주대연합의 큰 물결이 되면서 파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싫지만 조국에 연민이 있는 사람들, 중도층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국 신당에 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면 민주당의 비례연합의 라인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민주연합에 어떤 사람들이 민주당 추천 비례 인사가 되냐에 따라서 조국 신당의 돌풍을 잠재울 것이냐,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비례에 차지한다 그러면 조국 신당의 비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번 총선은 예전같이 제가 몰빵을 외치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이 지역구 선거에 더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말 안 해도 기본적으로 20%는 나와요. 비례연합 선거를 해도 20%는 나와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20%가 돼요. 그 다음에는 인물 싸움이에요. 민주당이라는 그 어드밴테이지가 선거에서 20%를 먹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인물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여러분들 우리 지지자들이 지역구 선거에 집중을 하고 비례 선거 갖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미 2020년에
경험이 있었잖아요. 제가 왜 몰빵을 안 하냐고요? 왜 외치지 않냐고요? 4년 전에 몰빵 외치다가 4년 동안 욕을 먹었어요. 몰빵했다고 그렇게 날 4년 동안 욕했던 놈들이 나한테 무슨 자격으로 또 몰빵을 하라 그래요. 몰빵만 하면 4년씩 욕을 먹으니까 나는 몰빵을 외치지 않아요. 4년 전에 몰빵하라 그랬다가 4년간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몰빵을 외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몰빵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국 장관의 신당이 전략적으로 많이 성공을 했죠. 일단은 인재 영입에서 누구보다도 눈에 띄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민 비민 이 효과도 있고, 아니 비례 연합에 찍으실 분들은 당연히 찍어야죠. 찍어야죠. 당연히 민주당에 좀 불안하다 싶으면 민주당 찍으시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조국의 어떤 라인업이 너무 좋다, 그럼 찍으면 되는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 세 손가락에 어떤 분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저는 최강욱 의원을 정말 좋아해요. 스마트하고 강단 있고 자존심도 세시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상가집에서 최강욱 의원님에게, 저는 최강욱 팬이에요. 그래서 제 방송에서만큼은 이번 선거가 몰빵이냐 조국이냐 이거 갖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만큼은 조국이냐 몰빵이냐 갖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을 했었잖아요. 우리의 진짜 선거는 지역구에서 많이 이겨야 되는데 우리끼리 몰빵이냐 비례냐 이거 갖고 싸우면 선거가 어그러져요. 우리 2020년 경험해봤잖아요. 모든 선거가 마치 우리끼리 비례 선거가 되면 안 돼요. 국힘당을 지역구에서 꺾을 그런 으쌰으쌰가 돼야 되는데 2020년 같이 갑자기 명분도 없고 뜬구름 없이 열민당 만들어갖고 그 당시에 민주정 갈라치기 했던 손혜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저는 그래서 용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몰빵이니 뭐 조국 신당이니 이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지역구 선거에 우리는 일단 집중을 하자고요.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161석인가 163석을 이겼어요. 민주당이 2020년 선거에서 지역구에서만 161인가 3을 이겼어요. 지금 과반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163석 이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지난번 같이 163석만 이기면요, 민주 진영이 이번에 200석 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제가 하는 얘기 곱게 들으시는 분들은 안 좋게 들을 수 있지만 이번 선거는 윤석열 심판 선거,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가장 많이 승리하는 선거가 돼야 돼요. 지역구에서 대승을 하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비례선거에서도 같이 흥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고, 저는 몰빵을 외치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조국 신당을 찍자고 하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지난 어디 손혜원과 조국을 비교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국의 등장과 함께 개혁신당이 주저앉았잖아요. 조국 신당이 등장하니까 개혁신당이 죽어버렸잖아요. 물론 민주당의 지지층들도 이탈하는 게 있겠죠.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역은 민주당 찍고 조국 신당 찍을랜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전체 유권자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한 20몇 %가 조국 신당 찍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조국 신당은 중도층의 표와 개혁신당에 갈 중도층의 표를 많이 흡수한 거예요. 오늘 실망했어요. 황운하가 거기 왜 가요? 황운하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죠. 왜 그러냐면 조국 신당이 지지율에 비해서 현직이 없으면 10번 안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황운하는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조국 신당이 원내 진입, 이제 조국 신당은 원내 진입 정당이 된 거예요.
원내 진입 정당이 된 거죠. 자유통일당 정광훈 정당의 그 황보승이가 넘어갔죠. 불륜 황보승이가 자유통일당에 가면서 자유통일당도 원내 정당이 되는 거예요. 현역이 그러니까 3월 22일까지 현역을 몇 명을 보유하냐에 따라서 비례대표 기호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니까 1번과 2번은 없는 거고요. 비례대표는 3번부터 시작이에요. 의석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공천 탈락자들이나 현역들이 대거 민주비례연합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만약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 그 현역들이 대거 이탈을 해줘 갖고 만약에 15명이다. 그러면 비례 선거에 3번을 민주당이 받는 거예요. 근데 14명이 국민의 미래다. 그러면 국민의 미래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정의당이 6명이죠. 그래서 정의당이 5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혁신당이 현재 4명 정도 되죠. 개혁신당이 6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 순으로 똑같이 자유선진당 대 조국신당은 이게 자유선진당이 더 빠르네요. 그럼 자유선진당이 7번이 되는 것이고 조국정당은 8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국정당에 한 명 정도 현역이 더 가면 앞번호로 오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황은하 의원은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과 지금 같이 한 배를 탔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울산 김기현 그 당시에 선거 개입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사건으로 조국 장관, 그 다음에 임종석 실장, 황운하를 2심에서 실형 1심인가요? 실형을 선고해 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물론 민주당에서 황운하 의원이 친명이었지만 지금 조국 장관님 그리고 황운하는 이번에 선거에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황운하 그 전 의원님은요 이번에 선거는 안 나와도 조국 비례연합의 순번을 좀 앞으로 당기기 위해서 나왔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인재 영입만 봐서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조국 신당에 합류했냐면 여러분들이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 40대 50대들은 오히려 조국 신당이 더 앞질러요.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 신당을 민주당 지지자들 40대 50대에서는 더 응원하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우리가 지금 막 인재 영입만 보면서 뭐 박은정, 차기욱은, 신장식, 그다음에 오늘 뭐 답에 나왔던 그 AI IT 전문가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와 했는데 요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들도 그거는 인재 영입이었고 입당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입당하신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 보니까 김보엽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문미옥 전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배수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번에 어디죠? 과천 의왕에 도전했던 윤재관 전 대통령 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 윤재관 비서관은 조국 장관님 바로 직계 부하였었어요. 그 다음에 정춘생 전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이거 조국 신당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갔고요. 하여튼 입당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제가 봤더니 조국 신당의 후원회장이 조정래 선생님이더라고. 조국 신당의 후원회장도 조정래 선생님이고 이광재 의원님의 후원회장도 조정래 선생님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조국은 절대 여러분들 이재명의 뒤통수를 치거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혹시 또 조국이 배신해서 또 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국이라는 신당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파이가 커진다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뭐 사당화됐다 이런 소리를 벗어나면서 오히려 민주 진영의 파이가 좀 커졌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조국과 이재명이 나중에 대선에서 붙으면 조국은 이재명 절대 못 이겨요. 저도 이재명 지지하니까. 제가 조국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이 있고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그 검찰 개혁의 사실 그 의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조국 장관님에게 박수를 쳤지만, 지금은 그 누가 나와도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은,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빨리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 놓고 자기가 차기를 노리는 게 나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낙연이가 가장 대가리가 나쁜 게 뭐냐? 지가 진짜 대권에 욕심이 있었다 그러면 이재명을 빨리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차기를 노렸으면 돼요. 근데 이재명을 떨어뜨려 놓고 자기가 차기를 노린다? 천만의 말씀. 이재명을 이길 만한 후보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민주당이 여러분들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를 해요. 얼마 전에도 그 권인숙 의원이 개인적으로 몇몇 의원들이 냈지만,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당 차원에서 재추진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김건희 특검법 찬성이 더 올라갔어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론이 70%로 더 올라가다 보니까, 민주당이 당연히 이제는 양평 고속도로 땅과 합쳐서 이게 추진하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가능성은 없지요. 다시 민주당이 특검법이 발의된 게 결국 이제 패스트 트랙을 거치지 않으면 법사위를 거쳐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이 멸치잖아요. 그럼 멸치가 당연히 법사위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뭉개지죠. 그러면 현재 21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예요. 근데 얼마든지 법사위에서 또 김건희 특검법을 뭉개버리면 또 뭉갠다고 하면서 이 선거가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로 끌고 나갈 수 있죠. 그렇죠? 가능성은 없는 거 알지만 특검법을 재추진해서 다시 여론몰이를 하면 민주당이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일단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주변에 선거 불안하신 분들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과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국힘당이 인기가 올라갔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냉정하게 여러분들 중에 정치 관심 없는 사람들 주변에 가서 정치 얘기해 보세요. 국힘당이 요즘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불안하니까 검찰이 선거 앞두고 대통령 기록실을 뒤지고, 이제 저는 한동훈이가 진짜 아마추어 같이 보이는 게 뭐냐면요, 왜 남의 당 공천에 그렇게 관심이 있냐? 니네 당 공천이나 잘해라. 응? 진짜 한동훈이는 깐족되는 게, 왜 민주당 공천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니네 당 공천이나 관심에 가져라. 응? 허구한 민주당 무슨 공천하면 그 공천은 어때? 니네 공천은 무슨 김건희 사수 공천 아니었어? 응? 그냥 바보같이. 그러니까 당대표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무게감도 있고,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양평 가시고 뭐 최근에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뭔가 포스가 있잖아요.
시민들을 만나갖고 대하는 태도나 한동훈이 가갖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선거 운동원들이나 그 유튜버들이나 어떤 그 사람들 와갖고 막 한동훈 그거에 심취해갖고 셀카 찍고 앉아있고 굉장히 한심하잖아. 그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분들 그래도 선거를 많이 치러봤잖아. 대선을 치러본 사람이잖아. 대선을 치러봤기 때문에 정무적인 감각이 있어요. 옛날부터 성남시장 선거,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대선을 치러본 사람이라서 이재명 당대표가 움직이면 내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시장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알아. 어디에선 더 낮은 자세로 해야 되고. 그냥 한동훈이는 어딜 가도 다 똑같잖아. 자기한테 열광하는 줄 알고 자기한테 열광하는 줄 알고 셀카 찍고 그 분위기는 자기가 지원유세 나가서 바람몰이 했다라는 착각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모여있는 사람 밖에서는 얼마나 혀차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혀차는 소리가 멀리서 많이 들릴수록 그 지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가 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선거가 다가올수록 당연히 중도는 줄지요. 응? 말은 중도지만 이미 마음속에 여러분들 나 누구 찍어야지 잘 중도는요. 자기가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중도지 중도라 그래갖고 요 새끼 찍었다가 저 새끼 찍었다가 잘 그러지 않아요. 자기 이미 마음속에 이번엔 누구 찍어야지 하면서 다 정해놓고 그 정치적인 표현을 안 하는 게 중도인 거예요. 응? 그냥 선거판 다니면서 응? 그냥 셀카 찍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 사람 몇 명이나 있겠냐고. 저는 여러분들 선거판 돌아다니면요, 만약에 한동훈 따라다니는 사람들 막 한 수백 명이 따라다니잖아요. 여기 지역 사람들 몇 명이나 이렇게 있나 봐요. 여기 지역 사람들은 안 따라다녀요. 진짜 지역 사람들은 거기 안 따라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나 이렇게 봐요. 응? 내가 이 동네 평생 살았는데 뭐하러 그 사람 여기 왔다 갔다 한다고 거기 따라다닙니까? 잘 안 따라다녀요. 그냥 나중에 영상 비교해보면 한동훈 따라다니는 사람은 양평 어디 뭐 서울에 가도 있고 경기도에 가도 있고 뭐 충청도에 가도 그 사람 보이고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비례 조국이 국힘당의 어떤 그 국힘당과 손잡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국이 국힘당과 손잡은 사람도 아닌데 굳이 여러분들이 비례 전쟁에 이번에 힘 빼지 마시고 지역구에서 많이 이기고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게 민주당이 비례 더불어민주연합이 20석의 의석을 가져가고 그러면 그 중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10명이 탄성을 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50석 이상을 이기고 비례에서 민주당이 20석을 차지하고 조국신당이 10석을 차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같아서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0석 정도를 얻고 비례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 20석, 조국신당이 10석 그 이상이라도 얻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몰빵도 옳고 내가 찍고 싶은 조국신당 찍는다고 하는 것도 이번에는 옳다고 저는 봐요. 왜? 지난 선거 때 몰빵하자 그랬다가 4년 동안 욕먹었기 때문에 몰빵도 존중, 선택적 조국 선택하는 것도 존중. 이번에는 저는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투표한다 그래갖고 절대 사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선거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 제가 밥가리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밥가리 팁. 그 와중에 또 이낙연 찍겠다라고 하면서 신당 응원하는 사람들이 가끔 한 명씩 있어요. 그럴 때 이 얘기하면 안 찍습니다. 이낙연 찍으면 사표돼. 좋죠. 그쵸? 이낙연 찍으면 사표돼. 걔네 3% 안 나와. 야, 그럴 바에 민주당 찍어.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정의당 찍는다는 사람은 야, 정의당 이번에 3%못 얻어. 거기 찍으면 사표돼.
사람들은 내가 찍은 정당에 내가 투표한 표가 사표가 된다는 말을 극도로 싫어해요.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이낙연 찍는 사람 다는 사람들한테 거기 찍으면 사표돼. 정의당이나 녹색당 찍으려는 사람들 거기 찍으면 사표돼. 차라리 민주연합이나 아니면 조국신당 찍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진짜 사표돼. 이렇게 진짜 사표돼요. 이번에 녹색정의당 절대 3%안 나옵니다.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3%안 나와요. 제가 보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저는 몰빵을 외치는 분들도 얼마나 이재명 당대표 안쓰럽고 민주당의 승리가 곧 이재명 당대표의 승리니까 그런 심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조국 신당이 발전해야지 이재명 당대표도 우군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저는 이번에는 몰빵을 외치지 않아요. 그렇다 그래갖고 저는 조국 신당에다가 몰빵하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왜? 몰빵 하라 그랬다가 4년 동안 욕 먹었고 또 이번에 몰빵하라고 하는 사람들 신뢰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선택적 투표를 하십시오. 조국신당 찍고 싶은 분들, 조국신당이 이상한 정당도 아니고 지금 누가 봐도 윤석열 가장 끌어내고 싶어갖고, 저는 말은 조국혁신당이라고 우리가 쓰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에게 원한 있는 사람 다 모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라인업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윤석열에게 한이 가장 많은 사람들 다 모인 것 같아. 그쵸? 박은정 검사, 차기균 검사, 이규현 검사, 조국 장관. 그러니까 조국에게 진짜 이 정당은 절대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의 가장 세게 싸울 수밖에 없는 정당으로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황우나 그렇죠? 몰빵 안 했다고 또 욕할 듯 하라 그래. 니들은 왜 이번에 선택적 투표하라는 얘기 안 해? 지난번에 몰빵했다고 지랄했잖아. 니네는 선택적 투표하자 그랬고 왜 니들은 이번에 몰빵하자 그래? 니들도 이번에 일관되게 그러면 선택적 투표하자 그랬어야지. 왜 니네들은 바뀌어도 이상이 없는 거고 김어준 총수나 나랑은 선택적 투표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왜 우리는 욕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니네도 그러면 너네도 이번에 전략적 투표하라고 떠들어줘야지. 응? 황운하 이 부분 넘어가신 건 왜 그런 거예요? 조국신당 어차피 황운하는 조국과 같이 정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검찰의 압박도 받고 있고 어차피 불출마했고 조국신당도 현직이 있어야지 압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3년은 너무 길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들은 몰빵 안 하고 아니야 지들은 선택적 투표하자 그래놓고 이제 와서 몰빵하자 그러고 나한테는 왜 몰빵하자 그래놓고 이제는 몰빵 안 하냐 그러고 니네나 선택적 투표하자 그래. 그러면 그럼 내가 이번에도 그럼 몰빵하자 그럴게. 아마 김어준 총수랑 나 빼고는 전부 선택적 투표 전략적 투표하자고 떠들었었잖아. 그럼 이번에도 전략적 투표하자고 떠들어야지 니네. 그럼 나랑 김어준 총수랑 다시 몰빵을 외칠게. 지금 RN서치에서는 조국신당의 지지율이 한 20% 이상 나왔어요. 민주당의 지역구 의석수는 몇 석 예상하는지 이번 아직 공천이 안 끝나갖고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선거판을 좀 돌아다니다 보면 저도 이제 현장에 나가볼 거 아니에요. 선거판을 좀 돌아다니다 보면 그 서울의 분위기, 그 다음에 수도권의 분위기, 그 다음에 과연 윤석열이가 민생 토론회라고 하면서 저질러 놓은 그 어떤 그 공약들이나 뭐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요. 특히 민주당이 아직은 그 선거가 그 대진표가 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그거 얘기하는 건 좀 힘들고,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지휘하는 총선이 몇 석 정도면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게 여러분들 관건이겠죠. 저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45석에서 155석 정도만 이겨도 저는 승리라고 봐요. 지난 2020년 총선과 비교하면 비교해서 민주당이 덜 얻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역구는 민주당이 145에서 155 또는 최대 160까지만 얻어도 민주당의 압승이죠. 지역구에서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비례의석과 범민주연합, 그다음에 반윤 세력들이 몇 석을 얻느냐가 싸움이에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는 160석 얻고 비례에서 민주연합이 한 20석, 조국신당 10석 이렇게 하면 얼추 잡아 190 몇 석 정도 나오게 되면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만약에 국힘당이 대패를 하게 되면 국힘당에서도 이제 윤석열과 거리를 두겠죠. 왜 그러냐면 이번 선거가 끝난 이후에 국힘당은 윤석열보다 이번에 당선자들이 임기가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공천도 끝나고 배지도 달았고 윤석열 임기는 3년 남았고 나는 4년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윤석열이 점점점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힘당에서도 윤석열 손절 분위기가 가면 윤석열 건수만 잡히면 뭐 10석 정도 반란 일으키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준석 신당도 반윤 세력이고 만약에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 순간에는 이준석도 윤석열에 대한 원한이 많은 사람이라서 얼마든지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선거에서 고개 들다가 찍히면 표 깎아 먹습니다. 그게 민주당 수박들이 얘기했던 거야. 선거에서 고개 들다가 찍히면 표 깎아 먹는다는 게 민주당이 부자 몸살인다고 하면서 집권 여당일 때 하는 얘기예요. 선거는 자신감이에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역풍 타령하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니까 납작 엎드려야 된다 이런 개소리 하면서 민주당이 선거에서도 주춤했던 거예요. 납작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같이 아무리 저들이 사법 리스크를 외쳐도 당당하게 경제도 민주당, 우리에게 200석을 주셔야지 김건희 특검을 관철시키고 윤석열 퇴진을 조기에 시키겠다라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심판 선거로 나가려 그러면 민주당이 더 당당해져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된다, 고개 쳐드는 순간 죽는다, 역풍 맞는다 이러다가 민주당 180석 갖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민주당은 야당이에요. 납작 엎드리라고 할 때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어요. 그 집권 여당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 얘기했죠. 민주당이 정권을 뺏겨놓고도 집권 여당병에 걸려갖고 하반기에 어떤 상임위 뭐를 다시 나눠주고 아무것도 못했다. 집권 여당일 때나 무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납작 엎드린다 이런 개소리들을 했는데, 민주당이 왜 엎드립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집권 여당이에요? 민주당은 야당이에요. 민주당 제가 그래서 자꾸 여당의 어떤 그런 국회의원들의 심취에 있어갖고 2년을 놓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민주당은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고 당당하게 싸워줘야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저 정당에게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납작 엎드려라 이런 얘기는 집권 여당일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집권 여당 착한 아이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역풍 맞는다, 개뿔 그놈의 역풍 피하려다가 도대체 민주당이 역풍은 맞아나 봤냐? 역풍 피하려다가 미풍에 죽었어. 미풍에.
제 말 틀리지 않죠. 그놈의 역풍 타령하다가 미풍에 쓰러진 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응? 제발 역풍이 뭔지 한번 맞아나 보고 뭔가 해보기라도 하고 역풍 맞아보라고. 응? 아니 역풍 좀 맞아보고 싶었는데 그놈의 미풍에 맞아갖고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얘기했었죠. 선거는 기싸움이고 이길 수 있다. 이번 선거가 왜 좋냐면요. 딴 데 같으면 민주당에게 200석을 주십시오. 민주당에게 과반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오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이 뒷걸음 쳤는데 김건희 특검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에게 김건희 특검 찬성이 70%가 넘거든요. 반드시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국정농단을 막아야 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어필을 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몰라도 정말 듣기 싫었어. 납작 엎드려라. 그 납작 엎드려 갖고 뭐 민주당이 건진 거 있나? 늘 바보같이 국힘당한테 쩔쩔맸지. 진짜 바보들 아니에요? 180석 가지고 있으면서 100석 조금 넘는 정당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그 비용신 같은 짓이죠. 이번에는 야당다운 매서운 맛을 좀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저번에도 제가 심층구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친문이 패족의 길을 걷고 있냐? 스스로들이 집권 여당병에 걸려서 그래요. 정권을 뺏기는 순간 자기네들은 실패한 정부의 어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대선 증건 이재명 아니야? 그럼 이재명의 책임이지 왜 우리의 책임이야?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을 하고 이재명만 없으면 자기네들이 당의 주류가 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갖고 결국은 당원들에게 심판받는 거예요. 민주당이 180석 줬을 때 아무것도 못한 게 이번 총선에서 바로 친문들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공감되는 이런 얘기를 했죠. 왜 대한민국에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고 검찰의 아가리에다가 이재명 당대표를 잡아가라고 그런 어떤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붙이고 모든 언론 조중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냐. 이재명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최선을 다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권력을 잡으면 역풍 타령하고 납작 엎드려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착한 척 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국민 통합이고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합법적으로 어떤 대한민국의 조중동과 싸울 것이고 검찰개혁을 다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을 줬을 때 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재명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친문이 패족이 됐냐? 권력을 줘봤더니 지 몸살이는데 4년 다 쓰면서 허송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니들은 안 돼라고 하면서 당원들이 심판한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번 총선이 이재명 당대표가 컷오프 시킨 게 아니라 당원들의 중엄한 심판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아무리 좋다고 조국을 깎아내리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번엔 누구보다도 박은정 검사 어제 얘기한 게 제가 얘기 한번 했잖아요. 윤석열 3년은 너무 깁니다. 제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윤석열 3년은 검찰 독재 국가가 너무 국민들에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제가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윤석열이 3년 안에 끌어내린다 그러면 저도 정치를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윤석열만 끌어내린다 그러면 나도 정치 안 하겠다잖아.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밉냐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나도 정치할 의미가 없다는 건 뭐야? 복수하고 나도 안 한다는 거야. 그 연약하게 보이는 목소리에 그 말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거든. 내가 정치하는 이유는 너 끌어내리려고 내가 정치에 들어왔다는 거거든. 그거 되게 무서운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고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저 말 들으면 윤석열 얼마나 무서울까. 응? 아마 그렇잖아. 조용하면서 그 말 한마디 보세요. 저는 국회의원을 하는 이유는 윤석열을 끌어내리면 저희 국회의원의 시간도 끝나는 것입니다. 와, 나 그 얘기 듣고 일단 배지 한번 달면 전부 4년 한번 해보고 그 용해인이 봐봐. 얼마나 배지 달고 보좌관들 있고 비서 있고 얼마나 좋았는지 비례 한번 더 나올라 그러잖아. 근데 배지를 달아도 윤석열이가 내려오는 순간 저의 임기도 끝나는 것입니다 라고 하잖아.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분들을 미워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말이 조국 혁신당이지 윤석열에게 원한 있는 사람은 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야. 조국 진짜 말은 그 얌전한 사람이 말은 표현하지만 진짜 얼마나 정경심 교수님 감옥에 4년 동안 있을 때 얼마나 속에서 칼을 갈았겠습니까? 내가 봐도 내 와이프가 내가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한다는 이유로 4년 동안 가족을 풍지박산 만들고 아내를 감옥에 정말 그거는 원수잖아. 원수. 한동훈 윤석열은 원수예요. 조국이 당대표로 있죠. 박은정 검사 윤석열을 직접 감찰했다는 이유로 검사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고 해임시키고 별장 성폭력 사건의 어떤 용의자였던 피의자였던 김학의 출국을 금지시키는 것은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으로 등갑시켜갖고 이분들을 기소하고 참 죄를 지으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플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3월 28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돼요. 맞죠? 선거 2주간 하나? 3주간 하나? 3월 28일 맞죠? 제가 알기론 3월 28일부터 이제 마이크 들고 유세차 돌고 아마 그런 선거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한 2주? 맞잖아? 3월 28일이니까 공직선거 운동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3월 28일이거든요. 딱 여러분들 3월 28일부터 이제 우리가 응축됐던 힘을 가지고 빰빰 빰빰 빰빰빰빰빰 더불어민주당 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선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한다? 밭을 갈자. 밭 가는 방법도 개발해야죠. 제가 예전에 이재명 당대표님 대통령 그렇고 지나가는 사람들 저 사람 누구 찍을까 이런 정말 간절함이 있거든요. 지지자들이 간절하잖아요. 이번에 공천도 잘 됐고 구도도 좋고 그래서 어느 지지층이 더 간절하냐 우리는 한 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10표가 될 수도 있고 100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밭갈이도 열심히 하자고요. 밭갈이도 열심히 하자고요. 편의점 알바도 밭갈이하고 또 미리미리 여러분들 그 지역에 경합 지역에 사는 친구들 있나 좀
살피고 전화해서 밥도 한번 먹고 커피도 한번 사고 선거철마다 돈 좀 써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금권 선거를 해야 돼. 지지자들이 하는 금권 선거는 무죄예요. 후보자들이 돈을 뿌리면 금권 선거로 선거법 위반이지만 박가리 하는 지지자들이 금권 선거를 돈을 뿌리면 정당한 선거입니다. 내 친구 내가 밥 사주면서 찍으라고 하는데 니네가 뭐야? 그렇죠? 여러분들 힘냅시다. 오늘 저도 이제 좀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님이 이제 공천 잡음을 이겨내시고 여기저기서 직접 지원 유세 나가는 제가 현장 화면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과 지지자들은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고요. 시끄러운 공천이 마무리되고 민주당은 더욱더 파랗게 빛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끼리 싸우지 맙시다. 다 민주당 잘되기 몰빵을 외치시는 분들이나 조국 신당 응원하고 싶은 사람들 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들인데 우리 소중한 여러분들 같은 지지자들끼리 서로 아낍시다.